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사랑하는 두 분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정식 김필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패션이 우리 신정식 변호사님 뭔가 좀 캐주얼하면서 세련되지는 느낌이 누구랑 비교하니까 더 그러네요. 왜 그러는 거죠?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봄옷을 한 몇 벌 샀어요. 아, 좀 누가 사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산 거야? 제가 샀습니다. 네. 돈이 좀 생겼구나. 비싼 옷이 아니에요, 이게. 할인해서 50% 할인해가지고. 옛날에 막 빚 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덕허덕 하더니 빚 다 갚았죠? 아, 예,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왜 달라진다니까. 역시 돈이 좋네. 참. 좀 좋아봤으면 좋겠다. 아니야.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아주 좋아요. 앞으로 그냥 앞날이 그냥 짱짱한데 우리는 어떡할까요? 참. 저 안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옷 안 사줘요, 사모님이? 아니 무슨 뭐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지. 예,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고민이죠. 그래요? 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 그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어요, 집에. 매일 전화를 한 통씩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생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장씨가 몸 조심해라 이러시더라고. 80 노인도 뭔가 촉이 오시나 봐. 이게 지혜, 어르신들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몸 조심해서 방송하라고 우리 PD가 지금 나한테 당신이나 조심하시오 지금 이런 튀었어요. 자, 저는 그래도 김필삼 변호사님한테 좀 뭔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네. 신 변호사님처럼 빚 다 갚고 물론 빚은 없겠지만 이런 봄옷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덕담을 방법이 좀 뭘까요? 덕담을 그냥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김필삼 변호사님 사모님 혹시 이거 방송 들으시면 봄옷 2벌만 사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요즘에 사실 이슈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돼요. 이 앞에 들어간 라인에서. 그렇지만 힘차게 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무혐의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화려한 귀환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부활. 암행어사도 이렇게 멋지게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사람은 솔직히 속으로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겠죠. 네. 있었다가 했을 거니까 네. 발표하고 놀라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는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에도 정권이 바뀌는 것 때문에 부침이 많이 있었던 그 공무원 사실 세학 쪽이 검찰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죠? 이명박 그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공안 라인들 다 이제 한 찍으로 돌다가 갑자기 다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공안하고 이 특수는 항상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으나 이제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동훈 부원장님이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중용될 거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었으나 장관은 저 사실 어제 처음 봤을 때는 오늘 만우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이나 하는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좌우로 보지 않고 밀고 가는 타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 3명이 아마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3명? 누구? 2명은 알겠는데 한 명은 누구요? 예쁜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그 세 분이 의논을 하면서 이게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딱 누르면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애는 그것도 같이 한번 해결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너무 똑똑해 이랬을 것 같아. 아니면 물어봤을까 누구에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용산 그 집무실 근처 가까운 곳에 네, 모 네. 법사님의 신당이 있다라고 그 옆에 하는데 역보금을 저는 근데 좀 상세히 좀 봐야 될 거 검수완박 대응책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이렇게 백브리핑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윤 당선자가 일찌감치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수위 안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인수위 안에서도 놀랐다. 그 굉장히 이 정보 통제를 잘했대요. 3명만 알고 있었으니까 정보 통제를 잘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거다. 우리는 자구적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화, 사후 합리화의 의미일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거는 뭐 당연히 미리 내정이 됐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을 없앤다거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이것과 세트로 결정했을 개연성은 있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 조치에 대한 방어적 조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후적인 합리화를 위한 논리다 이렇게 보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마침 제가 어제 양지열 변호사랑 박지훈 변호사랑 같이 나는 시사 MC다 그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씩 찍는 거를 12시 한 12시 한 50분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되게 늦게. 검수완박, 낮에. 이제 낮에. 검수완박 특별판 뭐 해서 검찰개혁 완전 정복, 뭐 기초 심화 실전편 뭐 해가지고 찍고 있는 중간에 속보가 딱 뜬 거야.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가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그렇죠. 그럴 정도로 저희들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는 만우절인 줄 알았고 여기는 거짓말하지 마.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래서 SBS 단독이야. SBS는 한동훈이 손보겠다는 언론이 MBC하고 KBS인데 SBS는 쏙 빠졌었는데 여기는 그럼 믿을만한데. 이렇게. SBS 임찬정 기자가 아마 앞으로 헐헐 날아다닐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임찬정 기자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잘 날아다니시고. 사실상 부통령 지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최강욱 의원님이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방송하다가 혹시 그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뭐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왜 울었대요? 뭐 조국 장관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이 검찰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울었다는 뭐 거죠. 속상하고 뭐 억울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시다. 마음이 참. 그러니까 열혈 청년. 참 그러네. 자, 그런데 어쨌든 최강욱 의원님을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이 상황.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까? 밝혔대요. 한번 들어볼까요?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셨는데 저는 저 수화하시는 분에만 계속 눈이 가네요. 엄청나게 이 표정과 적극적인 행동이 이 되게 마음을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수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이거네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으로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일단 영어 실력이 유창한 건 법무장관하고 뭐 특별히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뭐 영어 잘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운영은 약간 권한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기소권소권 분리하는 게 원래 더 글로벌 스탠다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분은 반대하는 것 같더만. 이게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네. 한동훈 지명자라고 하는 분이 맞겠죠. 한동훈 지명자를 왜 지명했는지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찾기 어려웠나 보다. 정말 찾기 어려웠나 보다. 그리고 네. 정말 찾기 어려웠던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한동훈 아까 뉴스픽 시간에 나왔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왜냐하면 하다못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이 민주당은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다라는 식의 뭐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왔고 앞장섰던 인물이 했다 이런 거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 이야기와 글로벌 스탠다드 이건 사실 논점이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왔다는 게 별로 그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나 이게
그 언어가 뭐 랑구, 빠롤 뭐 이렇게 해갖고 언어가 기표와 기기가 맞아야 되는데 말을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의도를 그 말대로 의도가 그 말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네. 영어 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라서 한동훈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진보와 뭐 보수, 뭐 진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과 성별을 다 떠나서 아 그래 그래서 한동훈을 지명한 거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없어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네. 의도가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어제부로 굉장히 선회하려고 했었던 조금이라도 그래도 선회하려고 했었던 마음이나 좀 나 스스로가 일관성을 가지고 보려고 했던 이런 게 이제 다 선명해졌어요. 없어지고 싹 거치고 굉장히 노골적이구나. 아, 그리고 노골적이고 좀 너무 좀 민망하다. 네.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 실력이랑 법무부 장관하고 무슨 상관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도 뭐, 그거에 대한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영어 잘한다는 걸 좀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심의하시는 분들 혹시 보시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너무 그동안에 대신해서 뭐 피해 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들으셨죠? 네, 네. 네, 그런 건 아닐까요? 뭐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네. 흔히 그 아담 쉐보르스키라는 정치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네. 푸시 팩터와 풀 팩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게 있고 잡아당기는. 앞에서 잡아당기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뒤에서 민 요인. 그다음에 앞에서 잡아당기는 요인이 또 있을 것이고. 예. 민놈, 뒤에서 민놈. 뒤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윤석열 당선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 되는 푸시 팩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앞에서 땡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네. 때는 나한테 이익이 온다라는 풀 팩터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모든 행동에. 그런가요? N님께서 이러네요. 야, 이거 조선말 맞습니까? 조선말 같네요. 이러는데. 조선말 맞아요. 예. 자, 김필삼 변호사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죠. 여기는 막 두리뭉실 말하는데. 아니, 뭐 사실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뭐 딱 코드 인사죠. 자기 사람 심은 거고요. 자기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심은 거고 그 앞뒤 돌아보지 않고 사실 이게 어떤 정권이든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시작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정권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어쨌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전과 관련된 인물들을 누굴 임명하는지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산하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이런 걸 하면서 뭐 조국이라는 인물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네네. 현재 지금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왜 지명했는지는 우리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그렇죠. 밝힌 건 영어를 잘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영어 잘하면 외교부 장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영어 잘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영어 사실 김필삼 변호사님이 더 잘하잖아요. 아니 뭐 저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진짜 잘해요, 아니 이건. 잘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코드 인사이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고 눈치 보지 않는 코드 인사고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어쨌든 검찰이나 이쪽은 확실히 장악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이고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정점을 찍었지만 일단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저녁밥 먹기로 했었는데 밥 안 먹고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노골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은혜 투입. 그 다음에 유영하를 배석시켜서 유영하 변호사를 배석시켜서 제가 박근혜와 또 만난 지지하겠다 거.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너무 노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은혜는 그 양날의 칼이잖아요. 양날의 칼이 한쪽은 나한테 온다가 아니라 쌍검이지, 쌍검. 하나는 유승민, 하나는 이재명, 여기를 노리는 그 자객인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차기 대권 후보 아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을 요즘에 다 없애겠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없애겠다, 이거. 다 날려버리고 어제 세자책봉을 한 거죠. 아, 세자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들, 이거 뭐 잠재적이 아니라 현실적 경쟁자들인데 친자식도 없으니까 특히 세자가 되겠네. 왜 이러세요? 톨이 있잖아. 톨이. 세 명을 날리면서 네. 세자책봉식을 어제 한 게 아니냐라고 네.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뇌피셜입니다. 임주택님께서 흥미로워지네요. 어디까지 가시려나요? 전투력 팍팍 끌어올려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915님, 벌거벗은 권력질에 민망하며 환장하겠습니다. 야, 지금 다들 이제 표현들이 되게 좀 가격하긴 한데, 탁탁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딱 들어오죠. 이거, 양재택도 장관 자리 하나 주시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분한테는 안 줄 것 같아요. 자, 요점은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고, 수원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파격적이에요. 예, 파격적인데 나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제 파격적인 인사에 이게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 보여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 임명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쭉 이력을 보니까 충암고등학교 4년 후배예요. 또 역시 충암고등학교입니까? 윤당선자의 충암고등학교 4년 후배고 둘이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상의하고 뭐 이러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법조인 출신을 왜 안 쳤을까? 이거 이제 말하자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갈 거냐?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또 중수청을 만들어 KFBI를 만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응 인사일 수 있겠다. 만약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은 미리 점 찍어놨었는데 이쪽으로 갈 경우에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행안부로 돌리지 뭐. 니들이 그래? 알았어 행안부 하지 했을 때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인사의 성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응 인사인 성격일 수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러면은 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입각설이 있었는데. 저는 왜냐면 내가 들은 말로는 옛날에 서울대 다니던 그 나경원 뭐 윤석열 그다음에 또 나경원의 부인 아니 남편 뭐 누구 판사님 하여튼 여러 명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 다 잘하는 서울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울대가 사실은 이제 위치한 자리가 시골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그냥 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 잘하던 있는 집 자식들은 서울대 다니는 있는 집 자식들은 신촌에서 연대에서 많이 이렇게 모여서 놀았대요. 연대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대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대 신촌에는 연대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기네들끼리 우위를 다지고 그다음에 나와서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특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뭉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말 안 해도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연대파들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요즘 이번 입각에 지금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원래 한다 그랬었는데 이름이 나왔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왜 그랬을까? 뭔가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게 같은데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죠. 저는 몰라요.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청문회 부담 때문일까? 청문회 가서 한번 탈탈 털리면 그냥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제가 내부 정보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좀 이제 물러서 보면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굴러들어온 돌이고요. 원래 정치인이었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을 사실은 어떻게든 장악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을 장악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1, 2년 된 정당도 아니고 그렇죠.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과 계보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대통령 딱 시작하면서 이제 서슬이 8월 때 네. 사실 당을 장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인물들이나 이런 걸 발탁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자기 사람인 게 빤히 보이는 사람들을 지금 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뭐 이건 예상입니다.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 장관이 됐다.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금 남았어요, 총선이. 해가지고 장관해서 적당 해가지고 나중에 좀 지명도 올리고 한 다음에 총선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사실은 그런 코스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지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올드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비주류를 밀렸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 같고, 그런 기준이라면 제가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가까운 사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오래 사실은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라서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누가 싫어했을 것 같아. 네. 예쁜 사람은 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나는 별로니까. 자, 근데 어쨌든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의사타진 해보는 것도. 자, 좋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정권의 피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A 검사장은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무슨 피해를 본 거예요, 이분이? 본인의 핸드폰도 안 가지고 뭐 녹취록 나와서 녹취록에 보면 부적절해 보이는 언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말고 뭘 어떤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거냐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동훈 지명자는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피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총장 됐을 때 한동훈 지명자를 후보자를 중앙지검장 시키려고 조직당간하게 얘기를 했다가 거절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야, 능력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 당장 그로부터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그때도 너무 파격이라서 안 되고 너무 측근을 갖다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등등등의 근데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지, 윤 당선자가 보기에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앙지검장 안 시켜줬죠. 네. 그리고 본인이 중앙지검장 안 되니까 그 반부패 공공부장으로 데려다 썼어.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진짜 거의 대검에서 최고 수준의 특수부장을 대검 특수부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네. 옛날식으로 하면. 그랬는데 이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다가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고, 한동훈 검사장의 그 4월 6일자 입장문 보면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KBS, MBC, 민원연, 범죄자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를 없는 범죄를 만들려고 했다. 네. 가만히 안 두겠다. 박범계, 추미애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친일파들한테 탄압받은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저는 이런 또 생각도 있네요. 사실 검찰들은 자기 승진에 되게 목마른데 검찰에 재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는 욕심을 안 내요. 검찰 재직하는 상황에서 맨 끝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일단 검찰총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친한 사람이나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검찰총장까지 다 이렇게 라인에 자리 딱딱 배치를 해주면 되고, 한동훈 같은 사람은 그 자리 하나 뺏어 누구 주는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떨어지는 그 정치적인 자리를 하나 넣어주면서 내가 뭐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사실은 내가 좀 우위를 점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가 코스프레는 할 것 같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솔직히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지. 진짜 그렇잖아요. 많아요. 공무원이고 검사인데 그렇게 말 많은 공무원들 생전 처음 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본인이 이제 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데 그거를 절대 속으로 삭히지 않고 다 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언론이 다 받아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장관 나부랭이에 대한 일갈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일개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삽제를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 이거는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2020년 2월에 이분이 한 말인데, 이번에 이제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추미애 씨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용감하게. 뭐 씨라고 해도 되고 장관 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삽질을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일개 장관이 포삽질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때 이제 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가지고 첫 공판 후에나 기소 이후 내지는 첫 재판 이후에나 이거를 기소 사실을 공소 사실을 피의 사실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추진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네. 이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데 어디 추미애 같은 일개 장관이 네. 그 일개 장관 발언은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자가 어디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라는 것 이런 인식이랑 똑같아요. 검찰 위에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정권도 없고 그 다음에 장관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어디서 검찰한테 엉까라고 얘기를 했던 엉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윤석열 당선자가 네네네. 그 인식하고 똑같은 거죠. 천상천하 검찰 독존 이 인식의 반영인 거죠. 괜찮습니까? 뭐 본인 인식에? 이제 한동훈 지명자 입장에서 당시 추미애 장관은 일개 장관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일개 장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만약에 김필세 변호사님이 일개 장관이 왜 그래요? 이러면 기분 나빠하겠죠? 뭐 아마 제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겠죠. 일단 그렇게 안 할 거죠. 예. 아니, 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일개 장관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자가 소위 그 검찰개혁 법안 최근에 나온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네. 이런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개 후보자가 어떻게 저지할 건데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저지할 건 장관도 모르겠어요. 아니고 네. 장관도 입법부에서 그 추진하는 걸 저지할 방법이 장관은 없어요. 못하죠. 오직 대통령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3분의 2 이상이 다시 의결을 하면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표되게 돼 있잖아요. 어디 일개 장관 후보자가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자꾸 뭐라 하지 마요. 그분은 얼마나 한 번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진짜 어머니 무섭게. 아버지가 또 이 방송 들으면 걱정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방송에서 걱정하는 말에 우리 방송에서 조심합시다 우리. 야 진짜 또 비겁하게 금방 나오네. 나이 표본하는 모습 어때요? 유연하고 괜찮죠. 자 한편 한동훈 후보자 미래를 2021년 5월에 이미 예언한 또 분이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예언을 하셨군요. 조국 전 장관인데요. 바로 자신이 쓴 책에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사실 이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나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한 검사의 경력이나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만에 하나라도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도 있어요. 저기 지금 하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 와, 완전히 예언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정수석 할 때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검찰총장인 우리 그분이 한동훈은 중앙지검도 시켜줘야 돼. 왜냐면 내 수족이라서 일하기가 좀 편해요. 내지는 뭐 무슨 수사 잘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사실 다 반대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 사람은 그걸 그칠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더 그 파격적으로 위의 자리를 노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딱 맞았네요. 정말 예측하기 쉬운 분이라서 이게 맞았을까요? 우리도 다 우리도 예상했어? 대부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 뭐 중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것이 생각보다 좀 많이 더 올라간 거라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 합리적 예측이었죠 당시.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예측이 맞는 것도 사실은 좀 서글픈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외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것도 좀 문제가 되나 봐요. 경북대 병원장 재직 전후로 자녀가 경북대 의대 2명이나 다 편입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웬 일입니까? 이 기사 공유하면서 정호영 자녀 입학을 철저히 조사하라. 나머지 의사 자녀들은 왜 또 조사도 안 하냐? 내 딸이 그렇다면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또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조국 스탠다드가 지켜져야 되죠. 이번 청문회에서. 자, 이 정도 됐으면 중학교 때 쓴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하시는 게 조국 스탠다드에 맞습니다. 여학생의 일기장을. 다 압수했잖아.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본인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016년 12월 2017년 경북대 의과대 학생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어올 애들을 2016년 12월에 모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자제분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10.24대 1이었어요. 모집을 33명 하는데 지원을 338명 했다는 거죠. 근데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 그랬더니 이때는 또 2018년도 의과대 학생 편입 전형에 자기 아들을 특별 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걸 이용해서 아들을 편입시켜버려요. 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뭐 조국 전 장관이 딸 공부 좀 잘 시켜보려고 뭐 표창장하고 인턴 만들고 이런 거하고 차이가 아예 다른.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하도 공부 못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박지만인가? 육군사관학교 같이. 예, 그분이 공부를 못한다고 58년 개띠들을 향해서 대학교 문을 다 열어줬잖아요. 입학 정원제인가 졸업 정원제인가 뭔가 졸정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고 네. 여튼 그런 의심이 있으면 압수수색부터 하셔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학교 이공계를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경북대학교 이공계를 졸업하고 있었는데 둘 다 의사가 최고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원장으로 했을 때 잘해봐야 돼. 근데 이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은 그냥 대구에서 꼰대력을 열심히 발산하며 막 글 아무 글이나 막 써대끼고 그 글 쓴 거 많이 화제가 봤어요. 됐잖아요. 3m 뭐 3m 청진기. 청진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임신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국이다 이런 거.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3명 애셋을 낳으면 황당무계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던 사람이에요. 하던 분이세요. 네. 전혀 공직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공직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경력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지는 말도 조심조심하게 하고 그냥 동네 아재들이 그냥 했던 꼰대력을 발휘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역 유지로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을까? 40년 윤당선자의 직이다, 친구다. 이거 말고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다. 그냥 일단 측근 중에서 일단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측근 중에서 바깥으로 영어를 잘해서요. 병원장으로 오래 해서 행정 경험도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사후에 갖다 명분을 붙이니까 국민들이 그 당선자의 말과 실제 의도를 전혀 이렇게 부합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친구 중에 찾는 거지. 참 그렇고요. 어쨌든 조민 씨.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김건희 씨가 조민 씨 입학 취소 부당하다 이런 글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되게 좋다는 표시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녹취록에서도 좀 약간 뉘앙스가 나 다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그러면? 뭐 사실 저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왜냐면 부여하지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누를 수도 있는 거고. 내 거야 눌러봤어요 한 번이라도? 내 페이스북에 안 해봤죠. 그래서 잘 좀 몰라.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저기 뉴스에서 뭐 좋아요 누른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신문에 뉴스 같은 데서 막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눌렀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좋아요보다도 이철우 그 교수가 연대 교수인가 그쵸? 연대 교수가 굉장히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게 조민 씨 입학 취소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법대 교수고 쫙 그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시됐다. 대학 비겁하다. 니네 시기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너무나도 비겁하고 대학 교수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취지의 글을 썼거든요. 네. 그 글이 저는 더 재밌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오랜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렇죠. 하나의 답이 되는 그렇죠.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글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 김건희 씨 거는 뭐 뉴스거리가 되진 않지만 이 양반의 정신세계가 뭐냐. 나는 조롱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을 내가 휘어잡아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조롱이죠. 표창장도 올린 거 봐요. 그렇게 조롱해 놓고 여기 좋아요는 왜 눌러요? 그렇죠. 아이 요것들아. 아이고 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 읽었음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럴까요? 네, 그건 뭐, 네. 알았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혜웅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졸업정원제는 81년도부터 전 제국이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환 맞다. 사실 그 아들 전 제국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중고등학교 뺑뺑이는요, 박지만 때문에. 아, 그거네. 그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웅님.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검수완박에 대한 한 지명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검수완박 저지한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존폐 위기에 처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친정권 성향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 지금 꼭 안 하면 큰일입니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예측해 보면 테러를 끊었죠. 누구의 테러를? 민주당의 테러를 끊었죠. 한동훈을 임명함으로써 네. 윤석열 당선자가 예.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럼 선명해지지 않았어요? 선명해졌다. 일단 본인은 이런 검수완박 검찰개혁 이 정도의 검찰개혁 찬성합니까? 당연히 당연히 수사권, 찬성합니까? 기소권 당연히 분리돼야 되죠. 요즘 하도 그러니까 어제 그 양지열, 박지훈 셋이 같이 그걸 찍었다니까. 검찰개혁 완전 정복 해가지고 알았어요. 기초편, 알았어요. 심화편, 네. 실전편 이렇게. 실전편 좋아요. 자기 방송 선전하는 것도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시사임시다. 예. 어제 밤 12시에 업로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필선 변호사님? 뭐, 민주당은 이거 할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여론들도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검사장 집단 행동도 있었잖아요. 네. 집단 행동 사건과 그 사진 이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밀어붙일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길이 촉박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계산하면서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치고 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인데 정의당 왜 그래요? 정의당. 지금 테러를 끊었는데 정의당은 왜 그럽니까? 몰리스님이 질문하시는데 왜 그래요, 정의당?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제가 당원이 정의당 아니기 나왔어요, 때문에. 이제.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 공수처법 할 때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빠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성공했잖아요. 예. 성공 대실패를 한 거죠. 말하자면. 뭘 실패야. 폭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주저하는 것 여섯 같은데 자리나 내부에서 받았는데. 근데 여영국 대표 이야기하고 이동영 수석 대변인 얘기가 조금 달라요. 여영국 대표는 시기 방법 내용에 다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동영 대변인은 같이 토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네. 필리버스터에 관련해서도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의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그 판단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안민석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을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퇴로가 끊겼기 때문에 활시위를 떠났어요. 네. 이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는 활시위를 떠났어. 근데 이게 관역에 명중을 할 거냐는 사실은 바람과 풍속과 풍향과 습도에 따라서 명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달라지고요. 네. 그 바람과 풍속과 풍향과 습도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여론의 풍향과 풍속과 그 습도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조준화해서 딱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정의당 없어도 민주당 172석 가지고 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의원 180명이 이거 그만해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왜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실은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동안 좀 그것도 약간 길게 보면 정의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스탠스는 민주당 쪽을 흔들어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지지자들을 이쪽으로 이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속 그러니까 너무 보거든요. 좀 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그들이 보면 주장해왔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뭐 정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판에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전략을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중대 뭐 이런 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그럼 하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흔들지 왜 자꾸 민주당 것만 흔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민주당 쪽에서 흔들어서 이쪽으로 이익 볼 건 없잖아요. 사실은 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하고 사실은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들한테 부담이다. 부담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사실 저는 어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보세요. 취임식에 이걸 원래 쓰려고 그랬대요. 취임식에 공식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위한 매듭인 사동심결이라는 것하고 비슷한 이것을 원래 취임식에 쓰려고 했다는 거 한번 볼까요? 뭔지? 아, 보세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보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이 왼쪽에 동심결인 거잖아요. 이게 이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쓰는 사동심결, 이 오른쪽에는 이거하고 좀 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온라인에 어제 하루 종일 떠돌았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 염에 쓰는 매듭인 사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 등에 쓰는 매듭인 생동심결로 구분이 원래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이것도 혹시 이것도 역시 그분의 말을 들어서 그랬을까요? 뭐 이거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놀라야 되니까 이거 우리 고칠게요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고칠지 안 고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오버하는 건가요? 아니 뭐 저는 해프닝일 수 있다. 근데 인수위는 매우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취임 준비는 입장문에서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사동심결처럼 보이게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명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명을 한 거죠. 해명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동심결, 생동심결을 몰랐다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디자인했다? 바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만약 실수라도 이런 게 나왔을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왜 용산으로 이전하지? 왜 단 하루도 청와대 안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의미를 합리적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추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선회해도 무능력하다. 무능력한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일부러 그런 약간의 얘기는 듣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 결과 우리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을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회했을 때 아무리 선회해도 무능력한 거고 다른 의도가 있을지 국민들은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때 갑자기 정부 부처 엠블렘을 전부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 엠블렘만 봐서는 어느 부처인지를 알 수가 없어. 다 통일했는데 그 통일했을 때 이게 이전에도 어떤 무속과 연관된 이런 모양으로 사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엠블렘이 다 통일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속적 관점에서 해석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스스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이익이 많나? 오방끈 오방실. 예, 오방색인가 오방끈인가 예. 갑자기 생각이 팍 나는데 그래도 어느 이익이 뭐냐면 내가 그런 데 공부해봤잖아요. 아, 그러시지. 네, 맞다. 그런 데서 얘기한 건 주역. 이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야 그래도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장군님이 뭐 이 신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민망해도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시키고 사람들이 널리 알려. 지금도 보세요. 이 엠블렘이 사실은 널리 알려진 거예요, 이미. 실제 사용되기 전에도. 그럼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벌써 발휘를 본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건 이제 그만두던 안 그만두던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는 너무 무속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이거 이렇게, 그래, 좀 비슷하네? 조금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하면서 넘어가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다 만반의 이거를 펼치고 싶어 하는 그거는 그들의 효과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잘할 수 있다. 깜빵 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좋은데 애초에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예, 모르죠. 우리는 우리도 안 말해주니까. 이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은 있었어요. 사동신결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도 딱 처음 엠블렘 떴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이런 것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어서 좋아요. 좋아. 자, 윤 당선인 어제 박 전 대통령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취임식에 초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안 줬습니다. 또 이 호칭 가지고도 좀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씨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MBC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막 나가서 또 싸우고 그러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를 밀어주는 쪽으로 지금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자 사이에 이제 다 정리가 된 걸까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죠. 취임식 참석 여부는 유영하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대구시장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홍준표는 자기 지역구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수성구는 빈자리가 되는 거죠. 서로 돌리는 거야? 네,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적어도 유영하는 그렇죠. 국회에 들어가든 대구시장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당연한 이번 선거에서 6월 1일 선거에서 홍준표 씨 자리는 거기는 보궐선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후보가 되면. 궁금증은 그러면 결국 모든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 부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그거를 일관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김필섭 변호사님, 다음엔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수원시장 지금 인지도 조사,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인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수원시장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 모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내일은 꼭 방송 들으시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주셔야지.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또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많다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